네,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를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틱택토 게임부터 시작해서 체스, 그다음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요즘 그로스투만이라는 챗봇, 그리고 이제 알파고까지.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적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교양 강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아시죠? 정말 얄밉게 생긴 사람인데, 테슬라의 창업주의자 CEO인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원하는 것과 같다 라고 아주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의 창업주의다 보니까 그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많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걱정이 섞인 발언을 하신 거야. 왜냐? 자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손 닿을 수 없는 것까지 계속 발전돼가지고 어느 순간엔 역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뭐 되게 많죠. 옛날에 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스카이넷이 이제 인간을 지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도 그러죠. 이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식으로. 그래서 발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악마를 소환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죠. 네,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환한 것과 같지만은 인간이 소환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악마를 소환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나 천사를 소환할 것인가?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반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악마가 될 건지 천사가 될 건지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쪽, 인공지능은 무조건 필요하다.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여기 구글, 이광, 메타 CEO 두 분이 계세요. 레이 커즈와일, 이제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데 이분은 이제 인공지능은 그냥 인공지능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인간 사회다. 아까 제가 말한 건 똑같죠. 네.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인간이 잘 써야 된다. 인간 사회가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기 힘든 우주와 지표 밑에를 탐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도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탐사, 뭐 지표면 탐사, 심해 탐사 이런 거를 좀 해야 이제 인간이 지구에서 계속 살 수가 있겠죠. 자원은 부족한데 사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은 무조건 필요하다.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레이 커즈와일과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들은 둘 다 이제 IT 기업, IT 기업이죠. 이분들 다 IT 기업들. 네. 이분들이라 사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다 이제 공학도들인, IT 공학도들이니까. 예. 그래서 뭐 어렵긴 한데, 아무튼 뭐 저도 사실은 친인공지능파입니다. 예. 자, 반대쪽 의견 한번 볼까요? 이제 스티븐 호킹, 천재 물리학자죠. 엄청나신 분. 예, 이분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년 안에 인류는 인공지능에 종속되고 결국은 멸망할 거다. 아까 뭐 매트릭스나 스카이넷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특이점에 이르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인간이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사용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반대로 인류를 쓰고 사용하고 지배한다. 그런 시점이 올 거다. 아까 말한 악마를 소환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셰 바르디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컴퓨터 논리학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요 라이스대 교수님은 기계가 모든 업무에서 인간보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므로 인간은 필요가 없다. 없어질 거다. 인간 사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셨어요. 뭐 이것도 뭐 사실
그럴싸하죠. 예, 지금도, 며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산업혁명 때 이제 그 기계가 들어오면서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당연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아,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자, 근데 뭐 어찌됐든 인공지능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간에 다들 이제 기대 또는 우려하는 거는 결국 강인공지능이지 않을까요? 사실 뭐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면은 걔가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하고 인간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강인공지능 등장이겠죠. 자, 그럼 현재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물론 다 약 인공지능인데 좀 더 세분화된 분야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해외에서도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트럭 이런 것들이 운행이 되고 있는 시범 도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자율 비행하고 있어요. 이착륙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자율 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인간이 직접 운전할 필요도 없고 차량 안에서 이제 계속 핸들 잡고 집중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런 노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라든가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직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또 우리한테는 편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인공지능 스핑커란 게 있죠. 예, 몇 년 전부터 이제 주요 IT 기업들, 예를 들어 뭐 해외라 치면은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KT라든가 기가진이, 그 다음에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클로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고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예, 그래서 집안에서 주로 이제 가전제품들, 스마트 가전제품들, 뭐 삼성의 스마트띵즈랑 연동되는 그런 거라든가 LG 띵큐라든가 이런 거랑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불을 끄거나 켤 때, 혹은 TV를 끄거나 켤 때, 혹은 심지어 안에 있는 반려견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 반려견들이 잘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인공지능 허브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쇼핑몰도 있잖아요. 아마존 쇼핑몰.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온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는 쇼핑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알렉사한테 얘기하면은 쇼핑이 돼요. 알아서 주문을 시켜줘요. 그 다음 노래 듣고 싶거나 당연히 그건 되죠. 이미 모든 거에서. 그 다음 날씨를 알고 싶은 그런 단순한 그런 명령들 이런 것도 그냥 되고, 그리고 뉴스 듣고 싶은 것도 오늘 뉴스 뭐 있는지 얘기해줘 하면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아서 다 얘기를 해주죠. 예. 그렇게 이제 모든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통역 기술, 이것도 정말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사실 이제 옛날에 처음에 번역 통역, 구글 번역 통역이 나왔을 때는 야, 뭐 이거 쓸만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영어를 하실 때 파파고 같은 거 보시면은 한글을 좀 이상하게 치더라도 영어로 너무 잘 번역해주고, 반대로 영어에 오타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밈 같은 거가 있다든가 그래도 그거를 번역을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구글 번역기에 헐 이러면은 영어로 OMG라고 쳐져요. 놀랍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비문이나 밈, 슬랭 이런 것도 번역을 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이미.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역 기술, 실시간 통역 되죠.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밑에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왜냐하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뭐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좀 살짝 녹음된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제대로만 녹음이 되어 있다면은 그걸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는 기술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정말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내 객체 인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많이 쓰냐? 물론 이제 뭐 CCTV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이 안에 누구 있나 이런 거를 이제 감시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곳은 스포츠 영상 분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상을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선수들의 퍼포먼스, 운동량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제 이 선수는 뭐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게 돼요.
예,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이제 영상 내 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 친구가 안에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장착을 해서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인식을 해가지고 피해가 나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되고 있다.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는 숙제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챗 GPT로 대표되는 챗봇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챗봇 기술은 진짜 아까 그 말했던 유진 그스트만에서 너무나 발전을 많이 해서 이 친구 진짜 아까 장막 가리고 튜링 테스트를 한다면은 이 친구가 사람인지 아니면은 기가 얘기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말도 너무 잘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게임.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안에 NPC라고 그러죠. non playable 캐릭터. 이런 캐릭터가 행동하는 방식 또는 뭐 적이 행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인공지능은 지금의 인공지능보다는 많이 좀 저수준이죠. 그냥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미리 짜놓은 거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챗 GTP를 접목시켜서 NPC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게임 NPC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에일리언 관련된 게임이었는데 거기에서 에일리언이 적으로 나와요. 그 에일리언은 사용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배웁니다. 배워서 처음에는 단순히 겁만 줘도 도망가던 게 점점 애가 사용자가 적응해서 사용자가 도망치는 곳을 예측해서 쫓아와요. 그런 식으로 NPC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인간 플레이어와 교류하듯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인간을 학습해서 더 뭐 풍부한 그런 상호작용을 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비록 강인공지능까지는 안 됐더라도 많은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편의와 재미와 그런 걸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기존의 컴퓨팅 기술, 요런 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냥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요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충분히 주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통계적 또는 뭐 확률적으로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얘기가 다음 주차 강의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기존 컴퓨팅은 뭐가 다르냐? 논리적으로 미리 정해진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미리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아니면은 뭐 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한다. 보통 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지능의 특징은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게 풀어야 하는 문제만 던져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가 입출력 데이터만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입출력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학습이 된 친구는 문제만 입력만 던져주면은 알아서 문제의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컴퓨팅은 뭐가 다르냐? 프로그래머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거 알고리즘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직접 구현해야 돼요. 예. 알고리즘으로 가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판별하는 거 했을 때 이거 귀가 있니? 일단 귀가 있니라고 했을 때 이제 포유류인지 이런 걸 판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격이 어떻니? 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성격이 더럽니?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나? 아무튼 그러한 특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게 이제 기존 컴퓨팅 기술이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증가를 하면은 성능이 향상됩니다. 앞에 데이터를 충분히 주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출력 데이터를 충분히 주어주는데
여기서 계속 많은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점점 여기서 입출력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학습한다고 했는데, 이 통계적 관계, 확률적 관계가 점점 정확해지겠죠.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이 향상돼요, 당연히. 네. 하지만 이제 기존 컴퓨팅 기술들은 이 데이터를 던져준다고 해서 성능이 나아지진 않죠. 네,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이미 해결 절차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은 새로운 해결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지능인 자연지능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자연지능의 장점은 뭘까? 보면 저기 처음에 직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판단할 수 있고 창조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만은 없을 것 같은데 믿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벨리프이라고 보는데, 신앙 이런 거죠. 이런 게 자연지능의 장점이자 되게 독특한 거죠. 예.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관이나 상식, 판단 이런 것도, 직관도 사실은 되게 특이한 거죠. 예. 어떤 논리적인 판단 기준을 깊게 하지 않고 딱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인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판단과 창조성, 독창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공지능의 장점은 인공지능이 직관을 가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상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인공지능이 직접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해도 애매해요. 인공지능이 창조성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애매합니다. 인공지능이 독창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해요. 믿음이 있다? 더 안 되죠. 하지만 인공지능의 장점은 아까 말했죠. 행동과 인지 과정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예. 입력에 대해 결과만 나오면은 그걸 보기에 창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독창적일 수도 있고, 상식적일 수도 있고, 판단을 내는 걸 수도 있고, 믿음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인공지능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창조성, 독창성 얘기는 이제 추후에 한 2, 3주차 강의에 또 나올 거예요. 과연 인공지능이 창조성이 없는가, 독창성이 없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게 되겠죠.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창조성이 없는가, 독창성이 없는가라는 얘기 하면은 대체 창조성은 무엇인가, 독창성은 무엇인가, 이 얘기까지 가겠죠. 네.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 주 강의에서 기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연지능의 장점은 소통을 통해서 지능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점점 그 지능이 발현이 되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저와 소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의 이해를 좀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때 최우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러이러한 거와 연결된 게 아닐까라고 발현이 되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인공지능의 장점은 소통을 통해서 하진 않지만은 이 인간이 하는 행동과 인지 과정을 흉내낼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배우고 보존할 수 있다. 정말 좋은 기능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결국은 이 친구도.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나 인지 과정 이런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디지털로 저장해서 보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게 가령 우리가 무형문화재 그런 분들이 하시는 과정을 이 인공지능이 배운다면은 무형문화재 개성자가 없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연지능의 장점은 타당한 논증과 비판적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 왜 옳은지, 왜 그른지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논증을 하고, 이게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쪽은 문제가 있다, 어떤 쪽은 좋다라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물론 이런 비판적 사고력은 길러야 되지만은 아무튼 자연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비판적 사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입력과 출력 주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기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거부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좋은 점은 이거죠.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처리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걸 안에 학습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낸다.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런 게 인공지능 장점이다. 그럼 보시면은 우리 자연지능이 할 수 있는 거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미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울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잠재적 문제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윤리적 문제. 드디어 이제 교양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죠, 여기서. 사실 이제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윤리적인 이슈 또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야 될 윤리적 문제가 뭐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정성, 두 번째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명 가능성, 세 번째가 견고성, 네 번째가 투명성이에요. 그 첫 번째가 공정성인데, 자, 인공지능이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프로그램인데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공정해야 돼요. 당연한 소리지만은.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습된 게 학습 데이터가 뭔가 오염됐다 이러면은 출력은 자기가 배운 대로만 냈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정하지 않는 출력을 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인공지능을 믿고 어떻게 이 친구의 의견을 듣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 공정성이 다시 말하자면 서로 다른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 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편견 없는 거. non-bias 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더 자세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분야가 정말 많이 핫해요. 설명 가능성이라는 분야가.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입력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왔잖아요. 끝이에요. 출력 끝이에요, 그냥. 왜 이 입력에 대해서 이 출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블랙박스 안에 검은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단순한 문제 풀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좀 복잡한 문제 푸는 곳, 가령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분야들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이런 막 자기 마음대로 가. 근데 왜 이렇게 갔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친구랑 얘기할 때도 나 기분 나빠. 아, 왜? 그냥 기분 나빠. 이러면 이 친구가 왜 기분 나쁜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겁니다. 인공지능한테도. 인공지능도 결과를 냈는데 지금까지는 설명을 안 줬어요. 너 지금 안 좋아. 이거 안 돼. 왜 안 돼? 설명을 안 줬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복잡한 문제를 들어오게 되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친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예나 이런 것도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고성입니다. 로버스니스.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의 컴퓨팅을 많이 이제 대체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경고성이에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어디 뭐 다르게 저 멀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해킹 같은 거에 취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악의적인 공격자가 외부에서 인공지능을 공격해서 문제는 뭐죠? 공격해서 이상한 결과를 내는 인공지능이 갑자기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기반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특히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공격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옛날에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해커가 프로그램을 공격해서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디도스 같이 막 많이 접속해가지고 서비스를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랜섬웨어나 바이러스 같은 걸 깔아서 뭔가 정보를 탈취하고 이 정도였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은 그런 공격 플러스 인공지능이니까 가질 수 있는 또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그런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는 그 보안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에 대처한 능력 또는 이제 외부적 공격에 대처한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경고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투명성, 트랜스페런시인데 이게 사실은 앞에 이 세 가지 공정성, 설명 가능성, 경고성 요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오류나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죄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만 공개하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개발자, 이 인공지능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서비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데이터를 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결정 과정들을 죄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 투명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윤리적 이슈를 제대로 해결해야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아올 이제 인공지능 범람 시대에 이제 안전한 인공지능과의 이제 공존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첫 번째는 여기 탐사보도 전문 매체가 2016년 미 사법부가 사용하는 위험평가 소프트웨어가 흑인에 대해 편견된 예측값을 도출한다는 내용을 폭로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제 흑인 뭐 사진 이제 정보 같은 거 뭐 사진이든 아니면은 뭐 인종 아니면 뭐 이전에 뭐 했든지 이런 거를 다 모아서 해보니 그 범죄 확률 이런 걸 해보니까 범죄를 저지를 확률 이런 걸 해보니까 흑인들만 되게 나쁘게 나온 거야. 여기 사진이 대표적인 건데 밑에 있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사람 사진을 딱 집어넣고 이제 요 밑에가 범죄 확률이에요. 30. 흑인만 하이 리스크가 나오는 거야. 되게 편향적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위험평가 소프트웨어요. 요거 만드신 분이 학습 데이터로 흑인 데이터만 많이 넣었겠죠. 예. 입출력 데이터, 아까 말했죠. 학습하려면 입출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흑인 데이터만 많이 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흑인만 점수가 되게 이렇게 높게 나오고, 백인은 범죄자 아닌 것만 넣어가지고, 그래서 적게 나왔다. 이런 이제 입출력 데이터 조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정성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는 그냥 있는 대로 배웠을 뿐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 이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위험 평가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분들이 고의적이든 실수든 간에 그러한 데이터만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공정성을 해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주요 IT 기업들의 얼굴 인식 AI가 백인에 대해서만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얼굴 인식 데이터, 사진 데이터가 백인 데이터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흑인 데이터나 아시아계 데이터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백인 인식은 되게 잘 돼요. 하지만 흑인이나 유색 인종은 인식이 되게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시아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왜 얼굴 인식이 안 돼?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 자체는 또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잘못이 없습니다. 입출력 데이터를 그것만 줬으니까 얘가 이렇게 배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해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편향 사례가 되게 많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 플랫폼들이 국회로부터 자사 또는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뉴스 인공지능을 조작했다. 특정 당이 좋도록 이제 그런 뉴스 기사를 이제 조작했다. 그런 특정 기사만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되게 이제 이미 이것만 해도 심각하죠. 근데 여기 뉴스 추천 뉴스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특정한 조작이 가해진 거죠. 누가 조작했겠어요? 사람이죠, 여러분. 그다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가맹 택시 카카오티 블루의 배차 알고리즘이
자사 서비스에서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계층, 특정한 세력, 특정한 당,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그룹군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이게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간에 인공지능은 어쩌다 보면 이제 편향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 편향사가 되게 많아요. 챗봇, 채용, 신용대출 의료 서비스. 챗봇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딥러닝 기반 챗봇을 만들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 관련된 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이전부터 그때부터도 굉장히 잘 되는 챗봇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딥러닝 기반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해봤더니 일부 이용자들이 막 욕을 엄청 한 거예요. 인종차별하고 욕설하고 막 완전 난리를 해놓은 거죠. 이러면서 이 챗봇이 완전 이제 양아치 챗봇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이제 14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아니죠. 까놓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 불링을 한 거죠. 챗봇한테. 그러면서 이제 편향이 된 아주 양아치 식으로 챗봇 편향이 된 그런 게 됐다. 그 다음에 채용 프레스 하는 채용 점수 매기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는데 여기 아마존이 개발한 거예요. AI 채용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적 어휘를 사용한 지원자의 점수를 낮게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여성적으로 하면은 AI 채용 그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채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IT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많잖아요. 예. 공대에서도 남자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많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 당연히 이 친구도 여성적 어휘 또는 여자한테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 데이터를 고의였든 실수였든 간에 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 관련해서는 이제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출시한 신용카드, 애플카드는 성별에 따라서 신용화도 차별을 적용했어요. 예, 그래서 특정 성별은 한도가 높고, 특정 성별은 한도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일부러 한 건 아니겠죠. 예, 이전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 그리고 갚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모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더라. 이렇게 한 건데, 뭐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잘 이제 골라냈어야 됐죠. 그다음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명이 사용한대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그래서 인종, 과거 병력,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건강 위협을 예측해가지고 좀 이 사람이 곧 질병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그 고액 치료를 받지 못하는 흑인 환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뭐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사회 경제적인 그런 상태 이런 것도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흑인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안 주는 거예요. 큰일 났죠.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 서비스가 편향을 해서 특정 인종, 특정 계층한테 한다면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편향성, 되게 수많은 편향 예제를 가져왔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을 얘기할 건데, 설명하는 거 왜 필요하나?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의사가 아닌 개발자나 규제 당국이 AI한테 왜 이 치료법을 추천했냐? 라고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한테, 어떤 약,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 약을 좀 줘. 라고 했을 때 그 약이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잘못된 약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우리가 의사나 약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괜찮아요. 의사분의 약사분이 책임지시니까. 하지만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누가 책임지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참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 있죠. 인공지능은 독립지능이나 대안지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돕는 기술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예, 인간을 돕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도우려면은 결과를 내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설명을 해줘가지고 인간이 또 그걸 참조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에 이제 이 분야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 Explainable AI, XAI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용 사례가 있어요. 이제 마케팅에서는 상품 추천하는데 기존에는 그냥 이 상품 쓰세요, 이 상품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해당 상품이 왜 이 고객한테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리스크 관리에서는 이제 뭐 신분 도용할 때 이 거래가 신분 도용으로 추적됩니다 라면서 막 연락이 가죠, 메일이 가죠, 뭐 문자라든가. 하지만 이게 왜 신분 도용으로 판단되는지 그 판단과 관련된 요소, 판단 기준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 맞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그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신용 승인, 누군가가 신용을 받거나 거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왜 거부하는지, 왜 신용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상현상 감지는 이제 사기 탐지, 어떤 거래가 사기가 됐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이거 사기예요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더 믿을만 하겠죠. 그 다음에 경보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저기 이제 큰 공장에서 많이 써요. 저희가 이제 한국타이어 옛날에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 거의 이제 그 기계 하나가 거의 막 한 6평 방만 해요. 예, 그만한 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모니터링 하려면은 이제 단순히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한다면은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넣는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고장난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설명하면은 더욱더 찾기 쉽겠죠. 어떤 문제인지 판단하는 게 쉽고. 이래서 이제 설명 가능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 가능성 또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들 수 있는 예시가 또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에요. 알파고와의 이제 대국 때 이세돌 구단이 딱 한 경기 이겼잖아요. 한 경기 다치고. 근데 이 이긴 대국에서 78번째 수, 일명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게 있죠. 요 수는 알파고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10만 분의 7의 확률이래요. 예. 그러니까 알파고는 안 들 수야. 이 수는. 그래서 얘가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일종의 약간 버그 같은 게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게임이니까 상관없지. 만약에 실제 이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의료 이런 분야라든가 그런 데서 인공지능이 막 이제 10만 분의 7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벌어지면 무조건 100%죠. 예.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진짜? 정말 끔찍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항상 설명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오류 바로잡는 것도 잘할 수가 있고 또 그걸 보고 우리가 대처도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의 경고성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지능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나오고 입력에 대한 출력을 가지고 그 관계를 배운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을 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지만은 개발자가 개발한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은 데이터를 계속 받아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통계적인 그런 관계라든가 확률적 관계를 추론을 하고 학습을 해서 특정한 출력을 내는 그런 좀 특수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프로그램이니까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디도스 어택이라든가 아니면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이제 이미 기본적인 디지털 프로그램들도 겪고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인공지능이니까 겪을 수 있는 특이한 그런 문제가 뭐냐. 첫 번째가 적대적 교란 공격이라고 합니다. Adversarial Perturb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주어지는 입력 데이터를 교묘하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출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이미 학습된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약간 교묘하게 입력을 줘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이제 어센틱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실제 그 인풋이에요. 스탑 사인. 그래서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스탑 사인을 보면은 멈춰야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적대적 교란 공격하는 노이즈를 살짝 섞어요. 같이 입력에다가 섞어서 주면은 이걸 보고 그 인공지능이 스탑 사인이 아니라 가라는 사인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적대적 교란 공격입니다. 정말 이제 이 예를 보니까 정말 큰일 났겠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수학적 특성, 인공지능 모델의 수학적 특성이나 뭐 통계적 특성,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뭐 약간 노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좀 데이터 변형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게 이제 적대적 교란 공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형 전복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인공지능 모델이 있어요. 딱 있는데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까지 사용된 학습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를 역으로 추출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얼굴 인식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인식 모델을 하기 위해서 되게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들이 공개가 되면 안 돼. 네. 보통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윤리적으로 권리거든 공개되지 않는 약속을 하고 그걸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모형 전복을 이용하면은 공개되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는 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슈라든가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경고성을 위협하는 이제 한 가지 공격 형태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은 경고성에 대한 좀 논의는 좀 적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계속 뭐 성능을 증가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응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보안 관련된 거는 아직은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관심이 생긴다면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나 연구자나 아니면 석박사, 대학원생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저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공정성, 설명 가능성, 경고성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다시 할까, 공정성은 인공지능이 특정 집단,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결과를 내야 된다. 설명 가능성은 인공지능이 도출할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고성은 인공지능이 외부의 공격 또는 오류 등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건데, 요거는 다 포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투명하게 수집되고 학습에 사용되고 또 응용 프로그램에 배포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게 공정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내린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래야 이게 더 견고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이 친구가 이제 예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루다 같은 경우는 학습을 위해서 이제 개인의 채팅 내역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 이루다가 채팅을 하다 보면은 이루다가 의도치 않게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대화에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걸로 학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인공지능의 경고성도 위반돼 버렸죠. 누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노출시켜버렸죠. 모델 전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진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못했어요. 설명 가능성도 위반한 사례다. 정말 심각한 사례였어요. 사실 윤리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이용하시다 보면은 출입국 심사할 때 카메라 통해서 이제 얼굴 촬영하면은 그 이쪽으로 심사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수집된 이 얼굴 데이터를 민간 인공지능 업체에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사용하게 해주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얼굴 사진 써도 된다고 여기 사람들은 허락 받았나요? 안 받았죠. 예. 그래서 이 업체들이 얼굴 사진들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니까 뭐 경고성에 얘기한 대로 모델 이게 뭐 엄한 사람한테 데이터가 노출이 된 거죠. 동의도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성 이런 게 있었으면은 데이터가 모였을 때 누구한테 공유가 되는지 이런 거 다 공개를 해라.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내린 결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구글의 원칙,
그다음 윤리적 설계 보고서 이런 것도 하고, 중국도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 일본도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좋죠? 예, 인간 중심이에요. 그다음 영국은 해약적 인공지능 보고서,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EU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인간 대리인과 감시는 뭐냐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과를 인간들이 감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간이 대리해서. 예, 그런 게 있고, 뭐, 기술적 안정성과 안전성, 이런 거 확보가 돼야 되고, 프라이버시,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투명성 나오고, 그다음 다양성 이슈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계층의 데이터만 훈련에 사용돼서,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그룹들은 차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사회적 복지,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어떻게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없어야 된다.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속성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 당연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책임성, AI 시스템으로 발생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사회를 이제 우리가 뭐 싫든 좋든 늦든 빠르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사회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기술 발전은 될 거고 인공지능 발전될 거니까 인공지능을 배척할 것도 아니죠. 예, 공생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창의성이나 판단, 그리고 공감,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계를 이제 훈련시키고,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반복되고 처리하고 예측하고 이런 거를 잘하니까 큰 데이터에 대해서 얘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계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고, 기계는 우리가 못하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뛰어넘어서 이런 거를 대신 해주는 이런 식으로 협업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기 역할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인간이죠. 예. 인간이 이 기계, 인공지능, 이 친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사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이전과 같이 단순히 이제 문제 맞추기 식의 교육은 무의미하겠죠. 예. 이런 거는 뭐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실 이제 뭐 챗GPT를 조금만 훈련시키면은 뭐 뒤에 우리 책의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쉽게 풀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은. 예, 그래서 단순히 문제 맞추기식, 외우기 이런 교육을 하기보다는 인공지능과 협업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처리한 데이터 속에서 통찰과 직관을 길러가지고 깊게 추론하는 분석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 소리냐면은 그 처리한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잘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무조건 또 믿으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 속에서 또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직관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이미 주어진 건 잘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해야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능력, 협업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타임을 공감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협업이 나왔네요, 여기에. 협업하는 사회적 능력 강조가 된다. 다양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처럼 자기 혼자서 단순 반복할 수 있는 거는 언젠간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할 거예요. 예.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 이제,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단순히 특정 문제에 국한된 전문가가 아니라 내 다양한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원대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사구시형 인재 그리고 융합적 인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인재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한 분야만 잘하는
기계적으로 자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공감하고 협력하고 협업하고 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 우리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차에서는 이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상상하는 인공지능 어떤 모습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고 그러니까 또 나만의 정의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될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하는 그걸 외워서 하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거 수업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은 이런 것 같아.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일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되게 많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톤 번역이라든가.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들었으면은 또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날지 또는 뭐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뭐 로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 문제들 얘기했죠.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경고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뭐 기술적인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인공지능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학생이 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